전 정권에서 대출 규제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쉽거든요. 이런 은행 규정 같은 경우는 정말 서류 한 장이면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럼 바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수치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연봉의 7배 정도가 DSR을 충족하는 그런 조건이 나와요. 공동 명의예요. 그러면 대출하시는 분은 한 분입니다. 그럴 때 그 한 분이 예를 들어 뭐 소득이 엄청 좋고 부채도 없어요? 그럼 그분 혼자 하셔도 돼요. 연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연체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오늘은 대출의 마법의 저자이신 레오 김은지님을 모시고 부동산과 대출에 관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웅달 책방 첫 출연이신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웅달 책방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제 레오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름은 김은진입니다. 예, 대출의 마법의 저자이기도 하고요. 오랫동안 대출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출 전문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레오님 그 토지거래 허가제 이제 이후에 네. 다시 쪼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출 시장에서 좀 느껴지는 분위기는 어떠신지요? 일단 좀 조용하죠. 네, 그리고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요. 남PD님도 가고 싶지 않으세요? 저도 강남 가고 싶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가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그곳에 계시는 분들은 나오기 싫어하세요. 예,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일단은 거래가 뜸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게 되면은 일단 뭐 바로 계약을 한다고 해서 그게 이제 실거래가에 반영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약정서를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허가가 날 때까지 보통 뭐 빠르면 2주, 한 달 정도 걸려요. 그러다 보니 통계에서 좀 밀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거주 조건이라는 게 따라 붙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 묶이게 되면 그게 가장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객님이라든지 또 저하고 상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당장 입주할 수 없는 분들도 계세요. 나는 뭐 일단 전세 끼고 사놨다가 나중에 입주하겠다. 아니면 지금 현재 서울에 근무하고 있지 않지만 지방에 근무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 서울로 올 때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못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거래가 조금 뜸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거래가 없지는 않습니다. 정말 사고 싶어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다 맞춰서 가져오세요. 그래서 간혹 뭐 조금씩 거래는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분위기 확 꺾였다, 몇 억씩 떨어진다, 뭐 그런 안 좋은 분위기는 아니시라는 거죠? 지금 압구정 같은 게 신고가 나오고 있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네, 지금 뭐 강남 떨어졌다는 얘기는 아직 저는 못 들어봤고요. 오히려 외곽이 조금 이제 좀 하락했다? 그건 저희가 이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은요. 저희가 이제 대출을 진행을 하다 보면 그 대출의 기준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뭐 10억을 주고 샀다고 해서 은행에 그 10억을 인정을 해서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라 10억짜리 집이지만 KB 시세가 얼마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대출을 받을 때 기준, 우리가 왜 기준 하잖아요. 예, 그 기준점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KB 시세가 조금씩 오르고 있는 지역이 훨씬 많고요. 그 외에 외곽 지역에서는 대출 계약서 했을 때 이제 저희가 KB 시세 한번 보거든요. 근데 대출 이제 신청하는 시점에 보면 뭐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예, 그래서 그런 지역은 조금 하락한 걸 볼 수 있지만 지금 규제 지역에서 뭐 당장 하락했다라고 하는 징후는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이제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풍선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 중심에서 뭐 강남권에서 뭐 강북 중심권으로 네. 또 외곽권으로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 네. 비규제 지역의 대출 조건 혹은 대출 관련해서 좀 어떤 변화들이 있나요? 지금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일단 대출 한도가 50%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사실 50%도 뭐 많다면 많은 거예요. 예전에 문재인 정권 때는 그 15억 초과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출이 0원이었어요. 네. 그때 이동을 못 하신 분들이 사실 정권이 바뀐 다음에 많이 이동을 해서 그 지표로 잡힐 수도 있는데 지금 규제 지역은 50% 정도 대출이 나와서 이용을 해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LTV가 무주택자
혹은 이제 갈아타시는 분들, 내 집 팔고 다시 내 집을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무주택자 간주가 되기 때문에 7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요. 나는 현재 다주택자야. 1주택 하나 있는데 일단 하나 더 사야 되겠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LTV가 이제 60%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여기 뭐 60%, 70% 하니까 잘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 뭐 20억짜리다. 예를 들면 10억짜리다. 이렇게 나오면 20억짜리 같은 경우는 70%면 27이 14, 14억 정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나오네. 거죠. 예, 그러면 그러면 뭐 저도 70% 가능한가요? 라고 뭐 물어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두 개가 다 맞아야 돼요. 집값이 맞아야 되고 소득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DSR이라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예, 그 부분이 이제 충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7배 정도, 제가 그냥 수치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연봉의 7배 정도가 DSR을 충족하는 그런 조건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14억 정도의 대출을 받고 싶다. 그러면 얼마일 것 같으세요? 연봉? 연봉 2억?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 네. 그 세후 연봉 1억이냐, 뭐 세전 연봉이냐, 그거 네. 그게 참 저희는 이제 너무 습관화가 돼가지고 네. 그냥 연봉 얼마세요?라고 여쭤보는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달 통장에 찍히는 게 얼마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맞아요. 있더라고요. 그게 세후잖아요. 근데 네. 이제 대출할 때는 세전 보시면 됩니다. 네, 세전 연봉 보시면 되고요. 근데 저희 이제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게 되면 밑에 간혹 비과세 소득이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뭐 식대라든지 이런 건 좀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 비과세 소득은 합산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소득은 다 과세, 세금을 내는 게 소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풍선 효과로 저희는 계약서를 굉장히 많이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네. 강남 서초 뭐 꾸준하지만 최근에 이제 거래가 좀 많이 된 지역 궁금하실 것 같은데 지금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죠. 뭐 목동이 치고 올라온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목동도 뭐 거래가 되지만 최근에 이제 거래가 가장 많이 된 곳은 저 경험치죠. 예, 계속 보고 있는 그런 계약서를 보게 되면 분당 쪽이 좀 상당히 많아요. 분당? 예, 분당 많고요. 그리고 과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마포, 성동은 또 워낙 좋아하는 지역이니까 네. 이쪽으로 좀 많은 분들이 거래를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약간 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이런 최상급지 오르고 네. 그 다음 상급지들을 좀 번져가고 있는 느낌 아닌가 싶긴 한데요. 일단 거래를 못하게 한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외의 지역으로 사람들이 가게 되면 아무래도 수요가 있으면 당연히 가격은 조금씩 오르고 있는 건 맞습니다. 저희 고객님 최근에 이제 막 급하게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과천에 집을 사고 싶어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해야 그런 걸 느낄 수 있냐면 내가 살려고 했던 집이 금방 나갔다. 다른 분이 거래를 했다. 그래서 다른 걸 알아봐야 된다. 뭐 이런 경우가 좀 상당히 많거든요. 이제 그러면 그 지역이 지금 빠르게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좀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비규제 지역을 이제 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세를 끼고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지금 당장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런 분들이 전세 낀 집을 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세 낀 매물은 조금 저렴하기도 해요. 예, 그런 경우에 전세 끼고 대출 좀 받았다가 나중에 입주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조언을 드린다라고 하면 전세 낀 매물 살 때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저희가 이제 세입자 네. 분의 동의는 필요 없어요. 저희는 이제 동의라고 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뭐 너의 대출을 동의해줄게. 이거는 아니지만 협조는 좀 해주셔야 돼요. 협조라는 거는 뭐냐면 어려운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제 은행에서 그 세입자분이 계신 그런 물건에 대출을 하게 되면 은행이 뒷순위가 되는 거예요. 후순위라고 하죠. 네. 세입자가 먼저 우리가 전입 신고를 하게 되면 그게 먼저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먼저인 거를 지켜드리기 위해서 은행에서는 그분의 보증금을 확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인 보증금, 세입자분 보증금이 얼마세요? 라고 여쭤봐야 되잖아요. 그럴 때 제가 보증금이 5억이에요. 뭐 6억이에요. 물론 전세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을 합니다. 하지만 사기가
많다 보니까 위조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꼭 세입자분의 녹취, 또 녹음, 또 전화, 어떤 은행 같은 경우는 심지어 방문까지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런 부분은 사전에 조율을 좀 하셔야지 나중에 갔는데 세입자분이 제가 왜요? 전화도 안 받고 몰라요. 막 이렇게 되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예, 세입자를 두고 매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꼭 사전에 조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레오님 이게 조건부 전세인 거잖아요. 전세 끼고 산다는 게 이게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른 네. 거예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조건부 전세가 좀 어렵다 이런 얘기 좀 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사실 전세 세입자분들이 전세 물건을 구할 때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조건부 전세는 대출이 안 단다던데요. 조건부 전세가 뭔가요? 라고 맞아요. 말씀을 하시는데요. 조건부 전세는 일단 세 가지예요. 뭐냐면 매수, 매도 동시 진행. 이게 뭐냐면 임대인하고 이제 그 임대인이 두 분이 되시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의 매도인, 매수인 누가 임대인일까요? 헷갈릴 수 있는데 이제 그 당일날 그 소유권이 바뀌는 날 세입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예, 그런 게 매수매도 동시 진행권이거든요. 그게 갭 투자, 갭을 끼고 산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세 대출이 좀 제한이 됩니다. 기존의 세입자를 끼고 사는 거는 소유자가 이미 그 세입자는 들어있기 때문에 세입자는 집주인들만 바뀌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다 바뀌는 거예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당일날 세입자가 대출을 받으면서 소유자가 바뀌면서 예, 뭐 그런 상황이 될 때 이런 경우가 매수 매도 동시 진행 건인데 이 경우에는 지금 전세 대출이 굉장히 많은 은행에서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소유권 이전이 거의 다 불가 또 뭐 하나은행 같은 경우 서울시만 불가. 네. 차분한. 그리고 예, 농협은행도 서울시만 불가. 그리고 뭐 제일은행 같은 경우에는 가능. 뭐 이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가능한 은행을 좀 찾아야 되는 네. 예, 그런 조건이 따라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근저당 말소 조건. 이게 뭐냐면 임대인이 사실 대출을 끼고 내가 거주할 수 있잖아요. 내가 내 집에 거주를 했어요. 거주를 하면서 대출이 당연히 있겠죠. 저 같은 경우도 대출이 이제 저희 집에 있는데 그 집을 전세를 주고 다른 집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세입자를 구하게 되면 그 세입자분들은 당연히 그 집주인의 대출이 없는 집을 좋아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당연히 보증금을 받아서 근저당을 말소를 할 예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입자 돈으로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출은 전세 대출은 안 해주겠다. 왜냐면 그런 게 좀 사고가 나기도 해요. 어떤 경우냐면 약속이잖아요. 세입자 보증금으로 그 근저당을 말소하겠다라는 것은 약속인데 뭐 때에 따라서 그냥 말소 안 하는 그런 집주인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대비책으로 어떤 은행 같은 경우 직접 은행에서 대신 그 근저당을 말소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게 사실 가장 안전하죠. 그래서 근저당 말소 조건이 조금 어려운 그런 은행들이 있는데 대부분 좀 이거는 좀 되는 편이에요. 다 안 되진 않고요. 역시 또 뭐 서울시만 안 되는 은행이 있고요. 지금 현재 가능 은행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그리고 국민은행, 제일은행 가능합니다. 그래서 근저당 말소 조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조건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계약을 하시는데 그 대신 은행을 잘 찾아가야죠. 저희가 대부분의 은행 직원을 굉장히 신뢰를 합니다. 예, 또 뭐 그게 또 맞는 거고요. 그런데 해당 은행 직원 같은 경우는요. 다른 은행의 사정을 몰라요. 그래서 나는 그 은행만 아니니까. 네, 그렇죠. 모른단 말이에요. 네. 그냥 그 해당 은행이 안 되면 다른 데도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고객들이 그 가서 물어보거든요. 이거 근저당이 말소되는 그런 전세 대출인데요. 되나요? 그럼 안 되는데요. 그럼 끝이에요. 뭐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이런 거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고객님은 놀래가지고 안 돼요? 막 이러면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해당 은행에서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말고요. 되는 은행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근저당 말소 조건 같은 경우는 가능한 은행이 좀 꽤 돼요. 그래서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안 되는 조건은
주택 처분 조건. 이거는 일단 내가 집이 2개였어요. 근데 지금 다주택자들은 전세 대출이 안 되거든요. 1주택자까지만 가능하세요. 그래서 내가 집이 2개였는데 하나를 팔고 그럼 이제 1주택자가 되잖아요. 그날 전세 대출을 하겠다. 예, 그런 경우에도 또 뭐 가능한 은행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은행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제 해당 은행을 좀 확인을 한 다음에 전세 계약을 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정신 건강에도 이롭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이롭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레오님 이게 뭐 말씀해 주셨을 때는 될 것 같은데 네. 일반 분들이 어떤 은행이 해주고 안 해주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많은 은행 다 어떻게 가봐요? 어떻게 가보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부동산에 여쭤보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주변에 뭐 저처럼 대출 전문가가 계시다고 하면 그분들하고 좀 미리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아니면 가장 뭐 핵심 지표는요. 최근에 계약하신 분이에요. 친구 중에 뭐 전세 계약하신 분이 계시면 그분은 이미 좀 다 알아보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분한테 여쭤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신 분한테 확인을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내가 가가호호 은행을 다 방문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가서 여쭤봐도 대답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뭐 지금 전세 제한 조건 때문에 안 되는 분들도 있지만 그 본인 자체 때문에 안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신용 점수가 너무 나쁜 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소득이 안 되거나 뭐 여러 가지 기타 조건으로 안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은행 직원 입장에서 가능하세요, 불가능하세요 이런 말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을 찾아다니면서 알아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레오님 같은 대출 전문가분을 만나시는 게 가장 좋겠네요. 가장 좋겠죠. 네. 그렇군요. 그럼 레오님 저 질문 있어요. 아까 네. 조건부 전세에서 매수인 매도인이 바뀌고 세입자도 그때 당일날 바뀌는 요게 까다롭다고 하셨잖아요. 되게 네. 대출이. 네. 이게 뭐 법령에 의해서 안 나오는 건지 그냥 뭐 국가가 그냥 하지 말라고 하는 건지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해줬던 것 같은데. 그냥 은행이 자발적으로라고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제 권고사항이 있었겠죠. 전세 대출을 갭 투자하는 것을 좀 방지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정부 당국에서 은행하고 이제 뭐 상의라고 하기는 좀 말이 어렵긴 한데 예, 했겠죠. 예, 그러다 보면 은행에서는 자발적으로 이제 이런 건에 대해서는 조금 대출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규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법도 아니고 그냥 은행 자체 규정. 이거 금방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 은행 여신 그 담당자들이 뭐 내일부터 가능해요. 이러면 또 가능한 그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규정이라고 바꾸기가 너무 쉬운 규정이죠. 사실 저희가 전 정권에서 대출 그 규제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잖아요. 수십 번 바뀌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쉽거든요. 우리가 세금 같은 경우는 뭐 국회라든지 법을 통과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지만 이런 은행 규정 같은 경우는 정말 서류 한 장이면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럼 바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대출을 이용을 해서 그 약간의 뭐 집값을 잡는다거나 할 때 굉장히 쉬운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런 조건부 전세라든지 지금 뭐 여러 가지 은행 규정 같은 경우는 그냥 굉장히 바꾸기 쉬운 그런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조건부 전세로 한다고 해도 지금 대출이 다 안 되는 건 아니고 되는 은행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아까 뭐 네. 기업은행 같은 경우. 기업은행은 지금 안 되고요. 제1은행. 제일은행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일은행입니다. 네. 네. 레오님, 제가 아까 듣다가 여쭤봐야지 하다 흐름 때문에 놓쳤는데 네. DSR 기준이 연봉이 한 7배 정도가 대출이 보통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세 전 기준 연봉이라고 하셨고 네. 그럼 부부 합산인가요, 그게? 많은 분들이 부부 합산을 꼭 해야 되나요? 저희 공동명의입니다.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공동명의면 꼭 합산을 하는 줄 알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자, 이제 대부분 공동명의를 하시니까 공동명의로 이제 예를 들어 드릴게요. 공동으로 우리가 집을 샀어요. 공동명의예요. 그러면 대출 하시는 분은 한 분입니다. 예, 선택하시면 돼요. 소유자가 2분이시잖아요. 한 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 그럴 때 그 한 분이 예를 들어 뭐 남편분이에요. 남편분이 소득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부채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그분 혼자 하셔도 되고요. 부인분이
소득이 엄청 좋고 부채도 없어요? 그럼 그분 혼자 하셔도 돼요. 근데 한 분이 부채가 엄청 많아. 그럴 수 있거든요. 뭐 사실 전문직 같은 경우에 신용대출로 뭐 3억 이렇게 있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합산을 하면 오히려 불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소득 합산을 할 때는 그 여러 가지 조건을 다 봅니다. 그래서 한 분이 하시는 게 나은지, 합산을 하는 게 나은지, 아예 빼는 게 나은지, 그리고 또 차주, 저희가 대출을 하는 그 주체를 차주라고 하는데 어떤 분을 하시는 게 좋은지. 왜냐하면 요즘 은행에서는요, 할인해주는 거 있죠. 금리 할인 네. 하는 조건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전자계약. 예, 전자계약은 뭐 두 분의 뭐 다 해당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직군에 따라서 또 할인을 해주는 그런 은행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중소기업 재직자는 할인을 해주겠다. 그러면 그분이 대출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 부인분이 중소기업에 다니세요. 그러면 그분이 대출을 하셔야 되겠죠? 뭐 소득은 합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농업인이다.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경우에 또 그분이 차주를 하시면 또 금리를 할인해주는 은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분을 선택할지는 무조건 대부분 대출 받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소득이 더 많고요. 부채도 없어요. 저희 남편이 하려고요. 이러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따져봅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는 분이 더 유리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분이 하실지 합산을 하는 게 좋을지 예를 들면 토지 대출 네.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 오면은 아유 그냥 그분은 그냥 제외시키시고요. 다른 분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토지 대출 같은 경우에 만기가 굉장히 짧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아까 DSR 물어보셨잖아요. DSR에서 굉장히 나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계시면 아예 그분은 빼고 다른 분이 대출을 하는 거를 저희가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소득 합산은 사실 소득이 가장 어려워요. 대출을 받을 때 LTV는 쉽잖아요. 그냥 70%, 60%, 50% 정하면 되는데 DSR은 어느 분이 할 것인지, 소득을 합산할 것인지, 부채가 얼마인지, 그 부채가 신용대출인지, 토지담보대출인지, 오피스텔 대출인지 여러 가지 다 따져야 되기 때문에 원래 소득이 가장 어렵습니다. 결국은 상담 받아봐야 한다. 부채가 없는 것이 이제 가장 쉽죠. 그냥 소득의 7배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가장 쉽습니다. 레오님, 그러면은 저 국채 체납을 했다거나 무슨 뭐 고속도로 딱지 이런 거 뭐 안 낸 거 있다거나 그런 것도 대출 영향 주나요? 연체 기록 뭐 이런 거. 연체는 줄 것 같은데. 연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연체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연체라는 거는 일단 신뢰를 깨뜨리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웬만하면 아니라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연체 그리고 기록. 예, 국세지방세도 저희가 이제 서류를 받는 은행이 많아요. 그래서 국세지방세 당연히 내셔야 됩니다.